안녕하십니까. 저는 NDS 클라우드 사업팀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인재입니다. 저는 이번 세션을 통해서 미디어 기업이 리질리언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AWS를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질리언스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미디어 기업을 위한, 특히 미디어 기업이 리질리언스를 확보하기 위해선 어떤 인프라적인 요구사항이 도출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렇게 도출된 요구사항을 통해서 실제 미디어 기업이 어떻게 AWS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DS가 실제 구축한 사례 4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미디어 기업이 AWS를 활용하고 있는지 국내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질리언스란 사전적 의미로 탄성, 복원력, 회복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란제 굴라티 교수는 2010년 그의 저서에서 오늘날 기업의 생존의 비밀은 리질리언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리질리언스를 가진 기업은 어떤 악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복잡하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환경뿐만 아니라 안정된 시장 자체에서도 실제 리질리언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그 환경을 극복하고 좀 더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리질리언스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카오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은 복잡성, 첨단 기술, 민첩성, 개방성, 성장 둔화 등의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증대로 기업들은 새로운 도전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ICT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제 환경 및 소비자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속적인 혁신이 기업에게 요구되고 있고요. 글로벌 경제는 둔화되고 있고 소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의 국가 간의 자유무역의 확대로 기존 비즈니스의 변화가 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디어 산업 측면에서 보면 자연재해, 테러와 같은 일회성 충격이 기업에게 여러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 또한 기업의 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기술 환경, 글로벌화,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 급증하는 정보량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은 심각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리질리언스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환경이 와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바운스백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기회로 삼아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바운스 포워드 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미디어 트렌드를 보면 디지털 광고 시장의 확대입니다. 특히 모바일 광고가 PC 시장의 약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검색, 챗봇, 인공지능 스피커와 같은 AI가 여러 서비스와 융합되어 사용될 전망입니다. 비디오 공급자들은 독점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경쟁하고 있으며 동영상 광고가 성장하고 VR, 실시간 스트리밍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 매체, 다 채널 환경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미디어 규제 완화로 기업 전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지만 실제 유럽의 경우 또는 최근에 페이스북 사태 등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업 환경과 미디어 산업 트렌드에 있어서 어떻게 미디어 기업이 이런 환경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시장 환경에서 그러면 미디어 기업이 가져야 할 미디어 기업의 리질런스를 위한 인프라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인프라적으로 신뢰성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내구성, 고가용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즈니스 연속성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두 번째, 인프라는 요구할 때 언제든 확장 가능해야 됩니다. 유연해야 되며 글로벌 배포도 가능해야 하고 무제한 스토리지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미디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하여 자동화된 서비스로서 이런 서비스들을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비용 최적화된 상태로 제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비용 전략을 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해야 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꾸준히 비용이 감소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보안 및 법규 준수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며 법규 준수를 위한 인프라적인 인증 또는 지원도 가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프라적인 요구사항을 과연 온프레미스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신뢰성 측면에서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는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물리적으로 2대의 서버를 이중화하여 실제 페일오버를 하는 형식으로 많이 구현되어 있었고 고가용성을 구축하였습니다. 반면 AWS는 실제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2개의 가용 영역에 서버를 배치함으로써 거의 DR에 준하는 수준의 고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고요. 특히 고내구성의 S3 스토리지와 같은 스토리지를 통해서 백업을 하거나 정적인 콘텐츠를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높은 가용성, 내구성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프라 확장성 측면에서 온프레미스는 5년, 감가상각을 생각한 5년, 6년 정도의 인프라를 예측하고 인프라를 도입해야 되지만 AWS 클라우드에서는 필요시 확장을 하면 되고요. 글로벌 인프라를 위해서 별도의 글로벌 인프라를 다른 리전에 쉽게 구축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프론트, 즉 CDN을 통해서 컨텐츠들을 글로벌하게 쉽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각 유즈 케이스들이 나오곤 있는데요. 글로벌 백본을 통해서 실제 온프리미스에 있는 환경조차도 아마존의 환경을 태워서 글로벌 가속화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온프리미스에서 인공지능이든 데이터 웨어하우스든 이런 서비스들을 구현하시려면 실제 협력업체와 독자적으로 구축을 하셔야 되지만 아마존은 이미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머신러닝과 같은 서비스들을 매니지드 형태로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미디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미디어 서비스인 엘리멘탈 미디어 서비스를 최근에 출시하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최적화 측면에서도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예상된 실제 수요가 아닌 예상된 피크치에 맞춘 인프라를 초기에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언제든 필요할 때 인프라를 확장하면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출 수 있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요. 또한 아마존이 끊임없이 50번이 넘는 가격 인하를 통해서 그냥 가만히 서버를 쓰고만 있어도 가격 인하가 일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안 및 법규 준수와 관련해서 당연히 온프레미스 환경과 AWS 환경을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고요. 또한 아마존은 500종이 넘는
보안 및 법규 준수를 위한 서비스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법규 준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AWS 신기능을 보면 2006년 AWS가 비즈니스를 시작한 이래 2017년까지 매년 많은 신규 서비스와 신규 기능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약 1,400개 이상의 신규 기능들을 출시했고요. 누적 그래프가 아닙니다. 2017년에만 나온 개수이고요. 미디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2008년에 클라우드 프론트 CDN 서비스를 출시했고요. 그다음에 하드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EMR을 2009년에 출시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엘리멘탈사를 인수하여 미디어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했고요. 머신러닝이나 코드 시리즈와 같은 개발과 관련된 툴들을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렉스, 폴리, 레코그니션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리인벤트에서 기존에 인수된 엘리멘탈 서비스를 자체 서비스로 전환한 미디어 서비스, 미디어 라이브, 스토어, 컨버트, 패키지, 테일러 같은 서비스들을 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서비스를 보면 EC2와 같은 서버, VPC, 로드 밸런서,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되는 RDS와 같은 기본 서비스들 뿐만 아니라 CI/CD, 연속적인 통합, 연속적인 개발을 위한 CI/CD로서 코드 커밋, 코드 빌드, 코드 디플로이, 코드 파이프라인, 이 모든 것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까지 제공을 하고요. 또한 온프레미스에 있는 환경 자체를 쉽게 AWS로 전환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나 서버 마이그레이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 기업에게 넘쳐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으로서 EMR, 하드 기반의 EMR,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레드시프트, 그 다음에 BI 툴인 퀵사이트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모바일과 관련된 여러 서비스들도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서비스인 미디어 서비스들을 작년에 출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인공지능 서비스로서 폴리, 렉스, 레코그니션 같은 서비스들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디어 기업의 인프라적인 요구사항을 클라우드, 특히 아마존이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럼 과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미디어의 가장 보편적인 워크플로우입니다. 미디어가 입수되고 그것을 편집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어셋을 관리하고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미디어들을 관리한 다음에 방송 혹은 OTT 형태로 또는 퍼블리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여기서 집계되는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실시간 광고, 개인화된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미디어 워크플로우를 AWS 서비스와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수에 관한 건 미디어를 AWS로 가져오는 관점이고요. 예를 들면 디렉 커넥트, 전용선 서비스입니다. 전용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스노우볼, 물리적인 장비에 데이터를 담아서 아마존으로 보내서 S3 스토리지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는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VTL, 기존의 NAS 형태 또는 아이스카시 형태의 스토리지를 제공함으로써 거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아마존의 S3로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고요. S3 트랜스퍼 악셀러레이션은 S3의 엣지 로케이션을 이용해서 원거리에 있든 또는 실제 한국 내에 있더라도 훨씬 더 높은 대역으로 빠르게 S3로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이렇게 입수된 미디어들은 GPU 타입의 EC2 인스턴스를 통해서 편집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데이터들을 디지털 어셋 관리 측면에서 다이나모DB, 노시퀄DB입니다. 다이나모DB나 EC2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어셋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이 원본 데이터를 아카이빙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요. 디지털 서플라이 체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입수는 거의 동일하고요. 스토어는 특별히 미디어 스토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집을 할 때는 EC2 인스턴스 또는 워크스페이스, 즉 VDI를 통해서 그 안에서 직접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컨버트를 통해서 HLS 또는 MPEG 등으로 이제 대시 포맷 등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미디어 패키지를 통해서 다양한 디바이스별로 필요로 하는 스트림들을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미디어 서플라이 체인에서 생성된 파일들은 클라우드 프론트, 대표적인 클라우드 프론트 CDN을 통해서 방송으로 나가거나 또는 OTT 형태로 모든 인터넷에 연결된 다양한 멀티 스크린 디바이스로 전송되거나 또는 퍼블리싱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를 통해서 생성된 다양한 로고들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키네시스는 24시간 동안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키네시스의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 스트림을 받아서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고, 또한 머신러닝이나 레드시프트, EMR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것을 나중에 광고나 개인화된 타겟 광고 등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서비스에는 총 5개의 서비스가 작년에 출시되었고요. 미디어 컨버트, 즉 트랜스코딩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미디어 라이브 스트림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미디어 패키지, 다양한 형태의 멀티 디바이스를 위한 스트림들을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미디어 스토어, 미디어를 위한 최적화된 스토어입니다. 저장 장소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테일러는 실제 수익에서 아까 보셨던 미디어를 통한 광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서버 사이드에서 타겟별로 광고를 삽입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럼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스템입니다. 방송에서 촬영한 시스템은 미디어 라이브라고 하는 엘리멘탈의 물리적인 장비를 통해서 인코딩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코딩된 데이터는 압축을 통해서 용량이 작은 하지만 품질은 크게 저하되지 않는 형태로 스트림의 형태로 나가게 되고요. 그렇게 나간 스트림은 미디어 스토어를 통해서 저장되게 됩니다. 미디어 스토어는 미디어를 위한 최적의 스토리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스토어에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미디어 스토어는 라이브 스트림을 가장 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능, 일관성, 그리고 낮은 레이턴시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미디어 스토어는 또한 미디어 워크플로우에서 오리진 역할을 하게 되어 오리진을 통해서 오리진 스토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된 미디어 파일은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실제 배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멀티 디바이스로 전송되는 OTT 서비스와 관련하여 라이브 방송의 경우 원본 컨텐츠는 미디어 라이브로 전송이 됩니다. 미디어 라이브는 화질 저하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전송을 할 수 있고요. 실제 브로드캐스트 수준의 화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딩되고 그것을 더 작은 용량으로 압축하여 전송하게 되고요. 이렇게 전송된 압축 스트림은 엘리멘탈 미디어 패키지를 통해서 다양한 멀티 스크린에 맞는 스트림으로 재생성되게 됩니다. 특히 미디어 패키지는 기능적으로 정지, 다시 시작하기, 되감기 등의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요. DRM을 통해서 컨텐츠를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멀티 디바이스로 생성된 스트림은 엘리멘탈 미디어 테일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서버 사이드에서 광고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테일러는 광고 의사결정 서버에서 기존의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나온 개인별, 시청자별 또는 시간별, 컨텐츠별 타겟 광고를 실시간으로 삽입할 수 있고요. 그 광고 자체가 화질의 저하가 거의 없이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광고 차단 등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리고 업계 표준을 지키기 때문에 광고로 인한 추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광고별로 어떤 수익이 얼마만큼의 수익이 나왔는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OTT 전송에서 주문형 비디오 같은 경우 파일이 S3로 전송이 되면 S3에 전송된 데이터는 SNS나 람다를 통해서 미디어 컨버트 기능을 호출하게 됩니다. 미디어 컨버트는 대표적인 포맷인 HLS, MPEG-DASH 같은 파일들로 디바이스별 레졸루션이라든지 비트레이트별로 자동으로 변환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이렇게 변환된 미디어, 트랜스코딩된 미디어들은 다시 S3에 저장되고 기존의 원본은 글레이셔, 훨씬 더 저렴하고 아카이빙할 수 있는 미디어로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파일들은 고객이 주문형으로 요청할 때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전송되게 됩니다. 또한 인공지능적인 측면에서 레코그니션 비디오, 실시간으로 얼굴을 인식한다거나 S3에 저장된 형태의 비디오에서 활동, 사람 얼굴 등을 분석하여 레이블을 생성할 수 있고요. 특히 유명인사를 인식한다거나 부적절한 비디오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일부러 하지 않아도 머신러닝 기반으로 사물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폴리, 챗봇인 렉스,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기반 시스템인 컴프리헨드, 그다음에 기계 번역 서비스인 트랜슬레이트, 그다음에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트랜스크라이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미디어 기업이라고 해서 미디어 서비스만 쓰는 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의 웹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웹 서비스 같은 경우 웰 아키텍트된 프레임워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버들은 각 레이어별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완벽하게 루즐리 커플드 되고요. 각각의 서버들은 2개 이상 분리된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즉 가용 영역에서 구성이 됨으로써 높은 고가용성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기업들은 운영의 우수성, 보안성, 안정성, 성능 효율성, 비용 최적화 등을 갖출 수 있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코드 파이프라인, 코드 커밋, 코드 빌드 등을 통해서 실제 코드가 커밋되면 자동으로 서버에 배포될 수 있도록, 심지어는 몇백 대가 확장한 상황에서도 그 코드들이 문제없이 ELB에서 떨어졌다 다시 붙으면서 배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글로벌 백본을 통해서 온프리미스에 있더라도 다양한 콘텐츠들을 AWS 환경에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DB, 웹서버, 그다음에 로드 밸런서, 클라우드 프론트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논리적으로 격리된 VPC,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네트워크 환경, 각 레이어별 시큐리티 그룹, 방화벽입니다. 또 기존의 다른 VPC와 연동하거나 IDC와 연동하거나 또는 VPC 외부의 아마존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존에는 인터넷 환경으로 나가야 됐지만 엔드포인트, VPC 엔드포인트를 이용하면 프라이빗 환경으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인스펙터, 그다음에 KMS, 컴피그,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보안을 위한 툴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위해서는 쉴드라고 하는 디도스 공격에 대응하는 시스템과 웹방화벽, 와프를 제공하고요. 또한 ACM이라고 해서 무료 SSL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클라우드 프론트만 태워서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크롬에 SSL을 쓰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의 표시를 간단하게 감출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법규 준수적인 측면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25일부터 유럽 일반 개인정보법 GDPR이라고 하는 법규가 시행되게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지침이 아닌 법규로서 시행되는 거고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검색이 가능해야 되며 저장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자는 보호하고 모니터링할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3월 26일 AWS는 이런 서비스들을 위한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이 맺은 행동 강령을 준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가지 서비스가 주요 서비스로 나오고 있는데요. 메스 같은 경우는 개인 식별 정보를 실제 자동으로 머신러닝 기반으로 파악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로깅되고 액세스되고 이동되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활용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사의 교육 콘텐츠 제공 서비스입니다. 약 35테라에 달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단일 파일 형식, 즉 A라는 교육이면 하나의 파일, 예전에는 좀 작았고 최근에는 FHD 형태로만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을 S3로 올리면서 S3에 저장을 하고 엘라스틱 트랜스코더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는, 다양한 비트레이스에 맞는 형태로 변환을 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배포를 하였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20대가 넘는 서버들을 운영해야 됐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비용도 30% 이상 줄일 수 있었고요. 기존 원지보다 높은 대역폭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실제 클라우드 프론트는 약 1400G 정도의 국내에서 대역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C사의 미디어 콘텐츠를 글로벌하게 배포하는 사례입니다. 자체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들을 S3로 올리고 AWS 엘리멘탈 서비스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런 파일들을 글로벌하게 배포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코드 시리즈를 이용해서 실제 배포들이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멀티 디바이스나 네트워크 환경에서 대역폭을 최적화하면서 배포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약 350대, 최대 350대 가량의 서버가 올라왔었고 실제 13만 명의 사용자가 접속했던 시스템이고요. 완벽하게 루즐리 커플드된 시스템으로 웰 아키텍트된 웹사이트를 구축하였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서 전 세계 글로벌한 배포를 했었고요. 코드 시리즈와 젠킨스를 통해서, 코드 빌드 대신 젠킨스를 통해서 연동 및 자동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N사의 홈페이지입니다.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온프리미스에 있는 환경을 아마존을 통해서 글로벌 가속을 한 예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를 아마존에 두고 아마존과 온프리미스 환경을 프라이빗하게 맺고 그 환경에서 아마존으로 트래픽이 유입되게 하고 그 앞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태움으로써 실제 글로벌하게 배포한 사례고요. 최대 48%까지 가속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에 필요한 추가적으로 확장해야 되는 경우 아마존에서 웹서버들을 확장할 수 있는 체계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체계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아직까지 미디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최근에 출시됐기 때문에 하는 업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트랜스코더라든지 기존의 인수한 엘리멘탈 서비스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러면 NDS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DS는 2015년 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 어드밴스드 컨설팅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NDS는 그룹 3의 대외 SI, I2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ISO 9001, 27001 ISMS 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매니지드 서비스를 위한 파트너로 자격을 획득했고요. 국내 유일하게 오라클 컴피턴시와 셉 컴피턴시를 가지고 있는, 즉 엔터프라이즈에 어쩌면 최적화되어 있는 파트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POC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즉 파일럿 프로젝트나 이런 미디어 서비스들을 써보고자 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POC 형태로 저희가 기술적인 지원, 금액적인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프론트는 최소 28%에서 최대 70%까지 저희가 가격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한정적으로 AWS 비즈니스 서포트 플랜이나 NDS 자체의 서포트 플랜도 무료로 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이면, 또는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고 싶으신 분이면 NDS 부스에서 영업사원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부족했지만 미디어 서비스에 대해서 개략적인 어떤 상황들을 좀 알 수 있고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